시를 읽는 일요일 김병호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첫 영상을 올리고 사실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영미 시인의 시집 초록의 어두운 부분, 이 시집을 읽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영미 시인은 1990년 한길문학으로 등단을 하고 25년 동안 8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죠. 이번 시집이 8번째 시집인데요. 저같이 게으른 시인은 도저히 쫓아갈 엄두를 내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게 자기 삶을 갱신하면서 시쓰기와 삶을 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성실한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살짝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시에 대한 투신과 갱신에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아름다운 고통을, 상처를 감수하면서 자기의 시적 미학을 쟁취한 시인이 바로 조영미 시인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미 시인의 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영미 시인의 시 세계는 대단히 고요하고 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한폭의 동양화와 같은 어떤 자연의 친연성, 그 다음에 불교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과 우주, 인간 존재의 어떤 비밀과 그 내면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멈추지 않고 있죠. 조영미 시인은 조영미 시인만의 세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혹시 이름표를 뗀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흩어 놓고 조영미 시인의 시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조영미 시인의 시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이건 조영미 시인이 쓴 시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영미표 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아는 맛의 매력, 조영미 시집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영미 시인의 시 맛은 어떤 맛일까? 좀 생뚱맞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긴 한데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기꺼이 조영미 시인의 시는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겐다즈라는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팔았던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도자기 팬 위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놓고 그 다음에 과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팔았던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바로 조영미 시인의 시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 시인의 시를 읽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차분하고 서늘한 분위기가 전체적인 정서로 지배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안에는 멋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베이거나 혹은 될 수도 있는 칼날과 같은 뜨거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조영미 시인이 직접 낭송해주는 시 한 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 모이는 나의 탄생화. 꽃봉오리를 그늘에서 말리면 기침약이 된다. 다른 장소를 걸을 때마다 각각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페트병에 표백제와 물을 채워 1리터의 햇빛을 만드는 간절함이 창을 휘게 만든다. 언제나 생백의 달이 가장 밝아 보이는 건 막 시작된 사라지려는 의지의 가열함 때문이다. 우주에 갇혀 사라지고 있는 빛처럼 우리는 희미해지고
태산목은 갈색 털이 많고 높은 흰색 향기를 준다. 다른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각각 다른 감각이 필요하다. 어떠세요? 조용미 시인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읽어주는 시 한 편을 들어보니까 그 조용미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나요? 이번 시집의 해설을 맡은 박동업 평론가는 그 자신의 해설의 제목을 색채의 존재론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시집의 해설을 다른 어느 평론가에게 맡겼다 하더라도 이런 제목에서 색채와 존재라는 이 표현, 그 단어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시집의 핵심 키워드는 색채이고 시인은 이 색채를 통해서 존재를 사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집의 그 색감에 대한 표현과 이미지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이렇습니다. 분홍의 경첩, 초록의 어두운 부분, 노란색에 대한 실감, 붉은 대나무, 붉은 백합, 연두의 습관, 초록의 성분, 분홍의 감정, 초록색 의자. 되게 그 색채를 이용한 제목들이 아주 다양하죠. 가득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의 8할 이상이 색채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색채를 통해서 그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읽는 독자라면 마치 미술관에 와 있는 것처럼 다채로운 색감의 느낌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색으로 마음을 칠하고 독자에게는 느낌으로 번지는 시집. 조금 거시기한가요? 예,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시집을 읽을 때 시집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색채감이라는 시를 먼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영미 시인이 그 색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자기의 시로 펼쳐놓은 것인데요.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채에 대한 예민함이 어떤 것인지 마치 시론처럼 밝히고 있어서 이 시집을 읽는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색채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시를 시집의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시키기도 하는데 조영미 시는 이 시를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영미 시인의 어떤 치밀함이라든가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 시집의 표제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나뭇잎에 닿을 때 나뭇잎의 뒷면은 밝아지는 걸까? 앞면이 밝아지는 만큼 더 어두워지는 걸까? 깊은 어둠으로 가기까지의 그 수많은 초록의 계단들에 나는 늘 매혹당했다. 초록이 뭉쳐지고 풀어지고 서늘해지고 미지근해지고 타오르고 사그라들고 번지고 야위는 길이 휘어지는 숲가에 긴 나무 의자가 놓여 있고 우리는 거기 앉았다.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처럼. 조영미 시인은 그 색채를 느끼는 감각이 무척 예민하고 그 감각이 뛰어난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시를 알아차리는 감각, 빛을 기억하고 그 빛을 통해 재인식하는 이상한 감각의 회로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의 뒤편에 숨어 있는 진정한 색을 찾아내는 일 같은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표제시 역시 그 시인이 초록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프리즘처럼 펼쳐놓고 있는데요. 초록을 가지고 뭉치고 풀어지고 서늘해지고 미지근해진다라는 그런 다양한 느낌을 이미지화하고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초록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에 형태를 부여하고 촉감을 부여하고 운동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국은 감정을,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색채의 이미지 확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인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기도 하죠. 저처럼 조영미 시인의 시를 초기 때부터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이라면 조영미 시인의 시세계가 처음에는 검은색과 흰색에서 시작을 해서 붉은색과 푸른색, 그리고 다시 초록과 연두를 거쳐서 이제는 분홍에 다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조영미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 시를 읽는 재미가 한층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의 시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은 마치 조영미 시인의 어떤 자화상 같은 시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그림 속에 피가 고이듯 익숙한 모습이 있다. 나의 지문 같은 침묵과 공간과 어둠 속의 빛을 생을 다해 읽어낸 사람. 오래전 그의 고독을 내가 숨쉬었는데 그의 시선이 나의 시선처럼 겹쳐 있는데 나는 뒷모습으로 서 있고 동시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이고. 이 시를 어찌 읽으면 아주 처연한 연애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깊은 독백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을 다 바쳐서 침묵과 어둠 속에서 빛을 읽어낸다라는 것. 그것은 숙명처럼 주어진 그 고독에 순응을 하면서 또 다른 삶의 이면이나 그 비밀에 다가서려는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 시의 이런 부분에서 시인 조영미와 자연인 조용미를 겹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영미 시인을 서늘한 서정시의 1급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가을 개간 시로 여는 세상에서 황인찬 시인과 조영미 시인의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영미 시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의 내용을 일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슬픔을 잘 다루는 일이 시인의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이다. 근본적이고 실존적인 슬픔은 대개 그리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리움의 정체에 대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마다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헤아려 보게 된다. 정말 조영미 시인다운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조영미 시인의 시에 내재된 슬픔이나 그리움의 정체에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국어 사전에 보면 소녀소녀하다라는 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풋풋하고 여리며 감수성이 풍부하여 마치 소녀와 같은 데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보다 한참 선배인 시인에게 이런 표현을 붙이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조영미 시인의 첫인상이나 차분하고 낮은 음성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공의 단단함도 동시에 느껴지죠. 그래서 조영미 시인과 그의 시를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보석 같은 좋은 시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세요.